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첩보를 처음 가져온 사람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백 비서관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시장의 비위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원청 하청업체 관계자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는데 유가족과 노동계는 몸통은 빠지고 깃털만 처벌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를 확실히 파헤쳐주고 그래서 그 책임자들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고위 관료들에게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회담을 선거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의 한 기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매장과 창고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윤활유 2만 리터가 불에 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내 일부 애플 AS 센터가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방수 처리 작업을 건너뛴 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게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청에 첩보를 보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데 해당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던 사람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조사했습니다. 문제의 첩보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경찰청으로 건너간 만큼 해당 첩보의 생산과 전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가 주 업무인 민정비서관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출신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가져왔던 겁니다. 검찰은 이 첩보가 어디서 생산돼 어떤 경위로 백 전 비서관에게 전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SBS는 백 전 비서관에게 첩보 전달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첩보의 출처를 몰랐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는지 여부는 울산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울산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기존 울산수사팀 검사들을 서울로 불러 인수인계를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서 이 첩보를 관련 기관에 넘긴 거라면서 청와대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정치 공작이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이호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 없으며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돼 정상적 절차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 특성상 서로 무슨 업무 보고받고 진행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시장 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정치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는 군부 독재 시절보다 더한 정치 공작이란 야당의 주장이 이어졌고 민감령 경찰청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김기현 후보 주변 인물들을 압수수색했다면은 이것은 경찰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한국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수사 관련 사안이라며 아예 공식 입장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청와대는 첩보를 단순히 경찰에 넘겼을 뿐이고 또 경찰은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한 뒤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단순한 첩보 이첩이라면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챙기진 않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이첩한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또 경찰의 수사 착수 시점도 미심쩍어 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첩보가 나돌고 고소고발이 이어지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걸 피하기 위해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루거나 비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울산경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 한 달 전에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찰 수사 과정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던 건 아닌지 검찰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울산경찰로의 첩보 이첩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첩보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만큼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얼마 전 광화문 광장에 아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이 억울합니다. 네, 이제 한 2주 정도 뒤면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1년이 되는데 경찰이 오늘에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회사 대표들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책임자 1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사고로 숨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조사해왔습니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이들 가운데 태안화력발전 본부장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차장 등 11명을 지난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을 못했어요. 고의성이 없는 건 우리가 살인죄로 생각할 수가 없죠.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7명은 무혐의로 처리해 아예 처벌 대상에서 뺐습니다. 경찰은 김 씨 사망 사건에 실질적 주의 책임이 있었느냐가 처벌 기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월 고소 고발장이 들어와 수사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고 김용균 재단과 노동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진짜 책임자인 회사 대표들을 살인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득이 안 가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 안 지고 책임 안 져도 그냥 될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을 딛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어린아이를 잃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늘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라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안전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달라며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자는 민식이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하던 순간 민식이 엄마 아빠는 기도를 올리며 서로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지만 큰 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혜호와 혜인이 부모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언급 이후 민식이법 처리엔 속도가 붙었지만 다른 어린이 안전 법안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법안들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달라며 연일 눈물로 호소하던 부모들. 오늘은 국회의원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건져만 주세요. 건져만. 우여곡절 끝에 회의 일정이 확정되자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본회의까지 갈 때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번엔 지켜질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는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도 아직 특권 의식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가 고위 법관들이 타고 다니는 전용차 예산을 깎으려고 했는데 사법부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용차를 없애면 고위 법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없애야 한다는 게 사법부의 논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장 전용 차량이 폐지되면서 이달 초 국회 법사위에선 같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의 전용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더 활용도가 없잖아요. 실제로요. 출퇴근용 외에는 실제로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용 차량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한다는 의례적인 답변 넘어 사법부의 속마음은 다음 날 법사위 소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도 폐지했다, 출퇴근용이라며 전용차 100대 관련 예산 10억 9,500만 원을 감액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년 리스료도 낼 수 없다고 사정을 호소하더니 느닷없이 전용차와 공직자 의무를 연관지어 반박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를 받는 대신 재산 공개나 취업 제한 같은 공직자로서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전용차를 없애면 그런 의무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펴니다. 결국 법사위에선 감액은 없던 일로 결론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고시 출신과 달리 초임 법관에게도 상급 예우를 하고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파면과 해임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용차 제공 여부를 떠나서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과 개혁은 더디기만 한데 여전히 예우만 따지는 사법부 특권의식이 이번 전용차 예산 논란의 본질일 겁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얼마 전 미국에 갔을 때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한국당 의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총선에 미칠 영향을 막겠다면서 한 말이라는데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까지 정치적 이익을 따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노유진 기자입니다. 대여 투쟁 계획 논의한 다음에 열린 자유한국당의 오늘 의원총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에 가서 그쪽 의회 사람들을 만나 선거, 즉 내년 총선 직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미회담 같은 건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주 미국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일종의 한국당 민원을 했다는 의미가 돼 나 원내대표 발언은 곧바로 큰 논란과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번 방미 때는 이야기한 적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취지대로 보시면 돼요.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때 일이 아닌데 발언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 또 북미회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취지가 왜곡된다는 의미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북미 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회담을 제3자가 얘기해봐야 들을 리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경악할 일이라며 선거 승리만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모른 척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관세청에서 높은 자리를 지냈던 사람이 퇴직한 뒤에도 내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서 이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퇴직하고 바로 관련 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대형 법무법인 사무실. 이 사무실에는 관세법인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 사건을 의뢰받으면 두 법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회사인 건가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같이 특히 관세 관련된 사건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관세법인에는 관세청 고위직 출신의 이른바 전관 관세사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들이 관세법인을 만들고 전관 관세사 모셔가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법인에 들어간 관세청장과 세관장 출신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전관 관세사를 직접 뽑지 않고 관세법인을 통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 관련 업체를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50억 원 이상의 세무법인은 퇴직 후 곧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시면 관세법인이 빠져 있습니다. 퇴직 바로 다음 날 출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 뒤 관세법인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을 추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막 은퇴한 정관들이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얻는 각종 비밀 정보, 현직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 이른바 전관특혜가 사건 수임 활동에 10분 활용됩니다. 특히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만든 관세법인은 일종의 분사무소, 새끼법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관세 사건을 맡으면서 형사 사건 수임까지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계약서를 같이 쓰도록 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의견서에 억울해하시면 계약서 송부드립니다.
관세법인 법무법인 같이 계약합니다. 전관을 활용하는 이런 영업행위 뒤에는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이 있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자, 이 문제 함께 취재한 끝까지 판다팀 강청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속은 관세법인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인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에 위에서 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제도의 허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행태를 지적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관세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자 이런 골자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퇴직한 이후에 곧바로 갈 수 없는 곳에 지금 관세법인만 빠져 있잖아요. 그것만 법에 추가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이 관세사 업계와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 관세법인이 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취업 제한 기준이 되는 이 매출액 규모를 보면 관세법인은 법무나 회계법인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취업 제한 적용 대상 자체가 적고요. 또 이제 앞서 보신 것 같은 대형 법인과 연계된 새끼법인 같은 이런 꼼수를 쓴다고 하면 매출 규모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 제한 기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새끼법인 자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전관에 대한 일정 기간 사건 수임 제한 아니면 이 업무 실적 내역서 제출 같은 전관 방지 장치를 관세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 출신들, 그러니까 전관들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어제 리포트 보니까 관세청 안에서 그들한테 이제 내부 정보를, 기밀 정보를 흘려준다는 의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잘 걸러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5년간 이런 기업 심사나 조사 같은 내부 정보 유출했다가 자체 감찰에 적발된 사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5년 동안 딱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만 해도 벌써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상 이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관세청 스스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또 내부 고발 등 이런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청환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린 가운데 검찰이 한 청와대 관계자가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인사청탁을 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최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작년 감찰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 A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원회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인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서관실 소속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유 전 부시장에게 추천한 인사는 이후 실제로 금융위 고위직을 맡았고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유 전 부시장이 특정 자격증을 가진 연륜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들어줬을 뿐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는 현 정권 실세로 꼽히는 또 다른 인물들과의 메시지도 다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배경에 이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차례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부산에서 어젯밤 50대 남성이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져서 퇴근 이후에 새벽 배달 일도 해왔는데 일하러 가던 밤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소형 차량은 이곳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게 부서졌는데요. 현장에는 아직도 이렇게 차량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6살 A씨가 숨졌습니다. 퍽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 들려서 사고 났구나, 좀 크게 났겠다. 근데 졸음 운전한 것 같다. 그 느낌이 바로 왔죠. 일단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바로 퍽 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 밤 11시쯤.
A씨는 일을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영세 학원을 운영하며 부산 사상에 있는 한 농산물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벽 배달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자기 투잡을 하게 된 거는 그 웅동에 있는 농산물 시장에 가서 과일 배달하는 업무를 했어요. 경찰은 A씨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윤활유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기름 2만 리터의 불이 붙어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주변 건물까지 5개 동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꽃분자, 지금 굉장히 실내 있고 물신분자 두 개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연소 확대해 주는.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여수시 율천면의 한 가구단지 내 차량용 윤활유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탄가스가 막 터지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보니까 큰 불이 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놀랐죠.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50여 대와 헬기 4대,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이 공장에는 20리터짜리 윤활유 천여 통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활유가 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조립식 건물 5동을 모두 데우고 3시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활유, 기계유, 오일 등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면서 인근에 있는 가구점 또 그 항로 표지 등을 만드는 곳으로 연소가 확대가 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 6월 광화문 광장은 우리 공화당 천막 농성으로 꽤 시끄러웠습니다. 불법 설치한 천막을 치우라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천막을 강제 철거당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는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천막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요, 현장이 좀 소란스러운데요. 지난 25일부터 이 우리 공화당이 이곳에서 매일같이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지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를 저지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하자! 약 50명 정도 모였는데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줄지어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끝나시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합니다. 혹시 주무셨어요, 텐트에서? 예, 맞습니다. 천막이 있는 곳은 국회 정문 앞 도로공원이었는데 공원은 온데간데 없이 30개 남짓되는 천막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공원에 다 치지 못한 천막은 근처 인도까지 침범했습니다. 천막 안은 어떤지 살펴봤더니 5-6개 정도에만 사람 흔적이 보였고 나머지는 비어있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나와 철거 개고장을 붙이려고 하자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노 정권은 놔두고 왜 우리 거만 그러는 거야? 구청 측은 서둘러 철거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당장 큰 충돌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까지 용인을 해달라, 잘 정비하겠다. 그 이후에 3일날 저녁에 정비를 깨끗하겠다. 천막 100개를 채우겠다던 우리공화당도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100개 텐트 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나 봐요. 각 지역에서 소명제 텐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 올라오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한 지금 보면 오늘까지 한 60여 동이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올해 광화문 광장에서도 8번이나 천막을 기습적으로 폈다 접었다 해가면서 불법 천막 농성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천막을 못 치게 서울시가 대형 화분을 갖다 두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천막 강제 철거 비용 2억 6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
아직 1억 1천만 원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우리공화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이렇게 천막을 치는 건 좌파에 점령된 광장을 되찾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할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저희는 치마 유니폼만 입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 이전에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들은 바지를 입으면 점수가 깎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검은색 구두에 치마를 입고 올림머리까지 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날은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평소에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겨울에 춥지 않아요? 제가 대여섯 시간 동안 이곳을 좀 돌아봤더니 이런 차림으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비서사무행정학과 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졸업하고 항공기 승무원, 비서를 꿈꾸는 학생들인데요. 학교에서부터 여름이든 겨울이든 캠퍼스에서는 치마만 입고 다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입으면 그럼 뭐 점수 깎여요? 다른 데는 네, 그렇다는 깎여요. 다리에 이상 없는 이상은 치마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비슷한 서비스 전공 학과가 있는 다른 학교들도 치마 유니폼을 마치 교복처럼 입습니다. 치마를 입고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불편한 듯 다리 사이를 손으로 가린 채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학생들이 왜 치마를 입냐 이렇게 문의했더니 관행이다. 오래전부터 입어왔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학 문화마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서로 만약에 일하면은 그냥 캐주얼 정장 이렇게 입지. 네, 맞아요. 이렇게 치마를 치마 말고 뭐 슬랙스처럼 바지라든지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지면 편할 것 같아요. 성별 고정관념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관행을 배운 학생들이 해마다 사회로 진출하고 그 관행이 후배에서 또 후배로 이어지는 게 캠퍼스의 현실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시민 배심원 대다수가 사형 의견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3일 동안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이후 안인득이 보인 행동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의 현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유족은 그날의 아픔으로 평생 눈물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1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과 추후 사건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배심원들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안인득은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반성 대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애플의 국내 공식 AS 업체 소속의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를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일부 서비스 센터들이 소비자들이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의 방수 기능을 오히려 훼손했다는 의혹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 아이폰 모델입니다. 나사를 제거하고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분리해봤습니다.
기기 가장자리를 따라 붙어있던 테이프가 끈끈이처럼 늘어납니다. 디스플레이 접착제로 생활방수가 되도록 해주는 일종의 접착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찢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수리가 끝나면 새로 접착 테이프를 붙인 뒤 압착과 열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처리에 대개 10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유베이스 소속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후 접착 테이프를 다시 붙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새 접착제로 다시 접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거죠. 고객들은 점검을 받으러 온 다음에 생활방수 기능이 없어진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지난해 배터리 문제가 터지자 애플이 싼 값에 배터리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시간에 쫓기는 데다 접착 테이프도 애플에서 사서 써야 하다 보니 이런 부정 수리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사장들은 어쨌든 사업가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 자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야 돼요. 배터리 교체 시 적발된 규정 위반 사항이 기록된 유베이스 내부 문서입니다. 이 몇 가지 적발된 내용 중에 접착 테이프 미사용이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문서에서도 비슷한 위반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센터의 업무 절차를 준수하라는 메시지만 전했을 뿐 고객에게 재수리를 해주라는 등의 구체적 지침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플과 유베이스는 이에 대해 일부 엔지니어들이 정확한 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발견해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접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부실 수리 기기를 확인해 재수리해줬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들 그리고 국민의 성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앞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문희상안의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 또는 소송 의사가 있는 약 1,500명의 위자료를 한일 양국 기업, 국민의 자발적 성금과 화해치유재단 기금 잔액으로 충당하자는 겁니다. 배상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한 명에 2억 원, 모두 3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전에 법 정비가 가능하다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으로선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돼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피해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일본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없애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려주라고 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의장의 해법은 정부가 내세운 3가지 원칙 중 일본과의 관계 외에 재판 결과 존중과 피해자 실질 구제와 관련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놓고 한 일이 추가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병원과 약국을 돌면서 식욕 억제제를 과도하게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처방해준 의원이 적발됐습니다. 11년을 복용할 만큼 많은 약을 1년 사이에 받아낸 사람도 있었는데 이걸 불법 유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가 얼마나 처방됐는지 식약처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36살 한 남성의 경우 지난 1년간 16,300여 정이나 구매했습니다. 11년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에 있는 의원 등 12곳에서 처방받아 약국 10곳에서 약을 탔습니다. 34살 여성도 대전에 있는 의원 42곳에서 10년 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모두 1인당 최대 복용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어떤 환자는 처방 전까지 위조해 여러 약국을 돌며 54차례 모두 5,400정을 샀습니다. 본인이 중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제공했거나 판매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과 비향정신성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으로 분류되는 건 펜타민과 펜디메트라진, 그리고 로카세린과 디메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5개 성분의 약인데 우울증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펜타민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표적으로 불면, 불안, 그리고 심장, 항진나 아니면 손떨림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환자 19명과 치료 목적 외에 처방한 의원 7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소카 대표는 오늘 다시 국회와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용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 회사로 만들려는 거냐며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 만든 졸속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정안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그리고 장소가 공항과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의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당장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회가 저희를 비롯하여 택시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청회와 공개 토론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000명에 이르는 타다 운전기사들 그리고 이용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섭섭하죠. 생업으로 일했던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갑자기 없앤다는 것 자체가.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좋잖아요. 저희는 뭐 활용 방안이 많을수록 좋죠. 스타트업 업계는 당장 관련 투자길이 막히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택시 산업 혁신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며 타다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택시 제도권에 들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누적 이용자 수 130만 명을 넘긴 서비스를 사라지게 하는 게 맞느냐는 찬반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서 잘 걷지 못하고 몸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치료가 어려운데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의대 교수가 직접 연구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단추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이현섭 교수는 16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진단받던 순간이 잊힐 리 없습니다. 회사 출근하고도 그냥 가서 울고 막 구석에 들어서 울고 한없이 울었던 게 이듬해 직접 파킨슨병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아픈 뇌 연구를 하게 되니까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1시간마다 약을 복용해가며 버텨냈습니다. 동료 과학자로서 집착력은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몸이 안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계 일만 하고 자기의 힘이 안 닿는 거는 그건 포기를 해라. 15년째 몰두했던 연구는 올해야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신의 세포를 떼어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고 이를 제거했더니 정상 세포가 되는 과정을 밝힌 겁니다. 등 쪽에 있는 피부를 한 40mm 정도를 그 펀치를 사용해서 피부과에서 직접 떼어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유전자를 새로운 거 하나 찾았다는 거 말고는 그게 극복됐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이란 걸 알고도 결혼을 미루지 않은 아내, 그리고 10살 된 딸이 버팀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넘어질 뻔했는데 딱 손을 힘을 딱 주면서 잡더라고요. 다원아 고맙다 했더니 뭐 이런 가지고 이렇게 별일 아닌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보고 좀 대견스러웠습니다. 이 교수는 파킨슨병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는 연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메콩강 유역 5개 나라 정상들과 부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고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거라며 긴밀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신남방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부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